안녕하세요. 요즘 시장 보면 참 방향 잡기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다시 좀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 헬스케어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현재 가치보다 좀 낮게 평가받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흥미로운 헬스케어 기업 세 곳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스케어 중에서도 저평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요? 흥미로운데요? 네. 물론 뭐 헬스케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업은 뭐 성장 기대감이 엄청 커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이오텍 같은 곳들. 네. 또 어떤 기업은 겉보기엔 이거 싸네 싶은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좀 신중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뭐랄까 가치 함정일 수도 있죠. 맞습니다. 싼 게 비지떡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할 기업들은요. 시장의 어떤 특정 우려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좀 눌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 투자 관점에서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곳들입니다. 시장의 오해나 과민 반응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신장투석센터를 운영하는 다비타,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 머크, 또 병원하고 행동건강시설을 운영하는 유니버설 헬트 서비스, UHS라고 하죠. 이 세 기업입니다. 네, 다비타, 머크, UHS. 다들 이름은 들어본 회사들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기업들을 둘러싼 우려의 실체가 과연 뭐고, 또 그 이면에는 어떤 기회들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자세히 파헤쳐 보시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다비타입니다. DVA라는 티커를 쓰죠. 주로 이제 신장질환 환자분들을 위한 투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한 14% 정도 빠졌어요. 꽤 많이 하락했네요. 이유가 있었나요? 네,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일단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았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랜섬웨어 공격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데이터를 이렇게 암호화하고 돈 요구하는 그런 사이버 공격이요. 랜섬웨어 공격까지요? 그건 좀 심각한데요? 그렇죠. 게다가 또 오랜 기간 주요 주주였던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일부를 팔았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나 하고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것 같아요. 이런 소식들만 딱 들으면 선뜻 손이 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네. 실적 부진의 사이버 공격, 거기다 버핏 매도 소식까지. 악재가 겹쳤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표면적인 악재들 뒤에 혹시 다른 맥락이 있는 건 아닐까요? 특히 그 워렌 버핏의 지분 매각은 그냥 넘기기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맞아요. 그 버크셔 해스웨이의 지분 매각이요. 반드시 다비타의 사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이건 다비타의 자사주 매입 정책하고 관련된 어떤 계약 조건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사주 매입 정책이요? 네, 다비타가 꾸준히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였거든요. 자사주 매입은 보통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를 높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버크쇼가 가진 지분율이 계약상 정해진 한도인 45%를 넘어서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이 갖게 된 거군요, 비율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그 초과분을 다비타에 다시 매각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핏이 다비타 별로다 해서 판 게 아니라 그냥 계약 이행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단순히 부정적인 신호로만 볼 건 아니네요. 네. 물론 실적 부진이나 랜섬웨어 공격은 분명히 부정적인 요인이 맞습니다만 적어도 버크셔 매각권은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사업 자체의 잠재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으로 좀 괜찮아질까요? 다비타는 그 안정적인 미국 내 투석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요. 해외 시장에서도 계속 성장을 모색하고 있어요. 이런 확장 노력이 좀 성과를 내준다면 앞으로 실적 발표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요. 미래 예상이익 대비 주가 비율, 그러니까 선행 P라고 하죠. 이게 한 11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11배면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아주 높다고 보긴 어렵죠. 그러니까 미래이익 잠재력에 비해서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받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실적이 다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밸류에이션 평가 역시 다시 좀 높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비타는 버크셔 매각 이슈는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고 실적 개선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글로벌 제약 공룡, 머크입니다. 티커는 MRK죠. 네, 머크. 워낙 유명한 회사죠. 머크는 아직 이 분야에서 막 두각을 나타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키트루다라는 블록버스터 항암제 덕분에 여전히 강력한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키트루다가 정말 대단한 약이죠. 근데 이 머크한테 정말 큰 고민거리가 있어요. 바로 이 회사의 핵심 수입원인 키트로다의 미국 내 주요 특허가 2028년에 만료된다는 점입니다. 아, 그 유명한 특허 절벽 이슈군요. 네, 2028년이면 사실 시간이 아주 많이 남은 건 아닌데 이 주력 상품의 특허가 만료된다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매출의 상당 부분이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지 현재 머크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9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도 이런 특허 절벽에 대한 우려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 같고요. 머크는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할까요? 당연히 머크도 이 문제 해결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겠죠. 일단은요, 기존의 정맥 주사 방식의 키트루다를 좀 개량해서요, 피부 아래에 주사하는 피하 주사 방식의 키트루다 큐렉스라는 걸 출시 준비 중입니다. 주사 방식을 바꾸는 거군요. 네, 이 방식은 환자 입장에서는 투여가 훨씬 간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허가 만료된 후에도 오리지널 약물의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는 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입니다. 다음 먹거리. 그렇죠. 머크는 현재 한 20개에 달하는 잠재적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약들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총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0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500억 달러 잠재력이요. 정말 엄청나네요. 근데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원래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정말 키트로다의 공백을 이걸로 다 메울 수 있을까요? 그게 좀 불확실하지 않나요?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신약 개발 성공률이 낮은 건 사실이죠. 20개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고요. 그렇죠. 하지만 머크 정도 되는 회사의 연구개발 역량이나 자금력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만료되면 효능은 비슷하지만 다른 회사가 만든 약,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들이 막 출시되면서 키트루다 매출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죠. 관건은 이 파이프라인의 성공으로 그 충격을 얼마나 잘 상쇄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겠죠. 만약에 시장이 머크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이 정도면 특허 절벽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현재 9배 수준인 선행 PE가 동종 대형 제약사들의 평균 수준인 한 10배 초중반까지 다시 올라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국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믿음, 그게 주가 회복의 열쇠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이 핵심이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머크의 미래는 결국 그 파이프라인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입니다.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 UHS인데요. UHS요?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이죠? 이곳은 급성기 치료병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종합병원 같은 곳하고요. 정신과병원 같은 행동건강관리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회사예요. 시가총액이 한 13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다른 대형 병원 체인들에 비하면 규모가 약간 작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이익을 내는 아주 알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 운영하는 회사군요. 꾸준히 이익을 낸다는 건 장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렇게 꾸준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쟁사들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구체적으로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를 보면요. UHS는 약 9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경쟁사인 테넷 헬스케어, THC는 13대, 그리고 HCA 헬스케어, HCA는 무려 1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와, 차이가 꽤 크네요. 9배 대 13배, 15배라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글쎄요, 그게 궁금한 지점이죠. 그리고 여기에 혹시 투자 기회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 시장은
UHS의 그 꾸준한 수익 창출 능력을 경쟁사들보다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뭐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구조의 매력도 같은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좀 덜 부각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뭔가 덜 매력적으로 보였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또 기회를 찾을 수도 있겠죠. 가장 직접적인 주가 상승 촉매제는 역시 실적입니다. 실적이요? 네. 만약에 UHS가 시장 분석가들의 예측대로 혹은 뭐 그걸 넘어서서 꾸준히 실적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에 딱 뒷받침되면 주가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긴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오르겠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서 이 기업의 안정성이나 수익성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경쟁사들과의 밸류에이션 격차, 그러니까 P/배수 차이도 점차 줄어들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이 꾸준함의 가치가 실적을 통해서 증명된다면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UHS를 낮게 평가하는 데에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다행히 필요합니다. 네, 그건 그렇죠. 하지만 꾸준한 이익 성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현재의 이 저평가는 분명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UHS는 꾸준한 실적 성장을 통한 재평가 가능성에 주목해 볼 만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다비타, 머크, 그리고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 UHS까지 세 기업을 좀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네. 각 기업마다 시장이 우려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이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름의 어떤 이유라든지 또 반전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재밌는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핵심은 뭘까요? 오늘 살펴본 이 세 기업 사례는 공통적으로 좀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시장은 때때로 특정 뉴스나 어떤 위험 요인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강점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네네. 바로 이런 지점에서 남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역발상 투자의 기회군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다비타의 경우에는 헤드라인 뉴스 너머에 있는 그 버크셔 매각의 계약적인 배경이라든지 또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머크는 그 거대한 특허 절벽이라는 명확한 위협 앞에서 막대한 R&D 투자를 통한 파이프라인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파이프라인의 잠재력.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UHS는 그 꾸준함이라는 가치가 경쟁사 대비 좀 저평가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통해서 시장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지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결국 헤드라인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하고 기업의 진짜 실력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헬스케어 섹터가 보통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다고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성장이나 가치 투자의 기회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점도 꽤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이 표면적인 우려 너머의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은 저희가 머크처럼 주로 거대 제약사들이 직면한 특허 만료 문제,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신약 파이프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들보다 규모는 좀 작지만 특정 질환이나 기술에 아주 고도로 특화된 그런 중소형 헬스케어 기업들은 이런 시장 변화나 경쟁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큰 회사들하고는 또 다른 전략을 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이들은 머크처럼 뭐 수십 개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틈새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 공고히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을 사거나 합치는 인수합병, M&A 활동을 통해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으려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틈새 시장 공략이나 M&A 충분히 가능성 있네요. 네, 이들만의 어떤 생존과 성장 전략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꽤 재미있는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